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1일 토요일이고요. 5시 55분입니다.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시에 기상을 원래 했는데 알람을 끄고 잤네요. 알람을 끄고 자서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정말 선물 같은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리뷰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개하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한 이 문장이 있어요. 마음의 허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읽게 된 이유, 책을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책 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았을 때였었어요.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 정도였었는데,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을 읽고 약간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글로써 잘 풀어낸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그런 책의 존재에 너무너무 감사해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지금 40대 후반, 50이 가까워가는 지금의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일상에 가까워진 죽음 충동, 그리고 이 책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이 두 부분을 오늘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미 일상에 가까워진 죽음 충동. 그래도 혹시 그러다가 아이가 위험해지면 어떡하나? 전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자살 충동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 죽음이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라 고통스럽다. 그 느닷없는 그 느닷없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멈칫 얼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잠깐,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죽음이나 죽음 충동은 우울증 환자라는 특수한 질병군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인가? 그리고 죽음 충동을 느끼면 다 중증 우울증인가? 한꺼번에 답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사는 일은 죽음 충동을 특별한 질병의 징후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일상적이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모든 게 전투적이다. 불행이 이웃처럼 가깝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위에 자살이나 비극적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이 한두 명쯤은 있다. 그뿐인가? 살다 보면 나 하나만 사라지면 다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의 고통만 참으면 영영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 그뿐인가? 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직장을 다녔을 뿐인데 순간순간 죽음 충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적으로 감정 노동자군에 속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직장 생활의 본질은 고된 감정 노동에 속한다. 갑질을 견디는 것이 사회생활의 본질이 되어간다. 또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나를 포함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을 꼽는 게 빠를 정도다. 고문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가정폭력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다.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나 죽음 충동은 삶의 평범한 일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 충동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서 안에 갇힌 특별한 의학적 영역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일상에 가깝다. 죽음은 수많은 삶의 사연 곁에 늘 함께 있다. 사연으로 가득한 그 개인들의 복잡한 상황과 갈등 곁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 개별적 사연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죽음 충동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의학적인 질병인 양, 생물학적 원인의 우울증인 양, 건강하기 그지없는 몸에 이상하게 돌출한 이물질인 양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이를 봤을 때 그가 단지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자살 직전에 사람이 던진 말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두려울 수도 있다. 단순히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건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더 물어봐야 한다. 둘 중 어느 상황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가 찬찬히 물어봐 주지 않으면 죽고 싶다고 말한 당사자도 자기가 단지 힘들어서 던진 말인지 진짜 자기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상태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심해지고 불안은 더 커진다.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어느 쪽인지 알게 되기도 한다. 죽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 드는구나. 언제부터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오래된 것 같아. 요즘엔 더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렇구나. 오래전부터 그랬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니? 혼자 멍 때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좀 괜찮아졌어? 그때뿐인 것 같아. 지면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더 게임에 빠져들었던 거구나. 힘들어서 더 게임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그만하라고 잔소리만 했겠네. 요즘은 어떨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 묻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일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그 일상과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의 연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물으면 된다. 어떤 것을 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는데 그 고통이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외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 여긴다. 아니다. 정반대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심각한 내 고통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 마음과 바로 그 상황에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위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만으로도 전문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를 적극 지켜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엔 그 개인만으로도 전문가 없이 내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해주고 마음을 궁금해해 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존재 자체, 자기에게 그런 백그라운드, 든든한 지지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궁금해 해줄 수 있는 그 자체,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목숨을 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2 아들과 엄마가 집과 병원을 오가며 공유하고 확인했던 눈빛, 서로 마주잡은 손에서 느껴지던 악력,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주고받던 말 사이에서 일어난 공명들, 그곳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사랑 혹은 연민, 이런 회복과 복원의 기운에 눈을 포개해 느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치유는 헛일이다. 일상의 회복이나 일상적 교감에 집중하지 않고 전문가적 치유에만 기대려는 행위, 그게 일상의 외주화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급성 천식 증상이 있는 부모들은 항상 분무제를 준비해 다닌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호흡을 맞춰 조치한다. 비상 상황이지만 내용을 미리 잘 알아서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면 내 일상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도 대처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일상의 외주화로 인한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내 삶의 고통과 외로움이 우울증이라는 의사의 진단 영역으로 한계가 지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는 다시 소외되고 우울증 환자 일반으로 대상화되기 쉽다. 고통으로 피폐해졌을 때 사람은 무엇보다 정서적 공급이 시급한데, 그런 순간에 결정적으로 정서적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부를 물어주고 궁금해해주고 해야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 그 환자를 그냥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져버리고 그거를 외주를 줘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약 처방이라는 고도의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와 나의 정서적 결핍이 충전될 기회를 맞바꾸고 이유도 모른 채 다시 시든다. 나의 혼돈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에게까지 갔는데 더 외롭고 힘들어진다면 포기하고 체념하게 된다. 체념과 무력감이 잘못된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순간이다. 역설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한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적 허기처럼 갈등과 상처들이 찾아오는데 그것들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늪이 되고 지옥이 되어간다.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형성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치유적 반응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학적 진단은 힘도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나만 알고 있는 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만 알고 있는 내 모습도 있는데, 그걸 제3자인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이야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혜신 정신과 의사이시기도 한 작가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였습니다. 네, 오늘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선물 같은 하루가 또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